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비리 유치원 논란이 한창이죠. 유치원 쪽은 모든 유치원을 범죄에 집단화하는 시각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유아교육이란 공공임무에 기여한 바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에 대한 수익 보장은 당연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위기자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부 문제를 전부로 일반화하는 건 억울한 일입니다. 교육의 공공성만 강조해서 개인의 이익까지 희생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교육자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집단행동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물론 공공부분, 예를 들어 버스, 지하철, 철도 같은 공공서비스도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오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다는 우리 사회 자동 반사적 비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파업은 결국 누군가의 편의와 이익을 볼모로 할 수밖에 없죠. 다음에 있을지 모를 내 생존권 싸움을 위해서라도 내 편의와 이익을 일부 양보해서 타인의 생존권 싸움에 심정적으로라도 연대해 주는 게 사회적 염치입니다. 하지만 집단 폐원은 일시 파업이 아니죠. 아이들 역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버스는 지하철로, 철도는 고속도로로 대체 수단이라도 있지만 아이들 교육은 그런가요? 유치원 집단 폐원까지 거론하는 거 공동체 연대를 호소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는 거죠. 만약 유치원 집단 폐원이 있다면 당국은 가진 모든 수단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징계하고 다시는 같은 업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프닝을 할 때 느꼈는데 발음이 두 번 새는 거 보니까. 예. 네, 금요일이니까요. 조금만 힘을 내시면 됩니다. 원래 지하철 파업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항상 언론에서 시민의 발을 볼모로 이런 문구 등장하잖아요. 예. 이게 보수 정권 시절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데, 근데 이제 공공부문에서 파업을 한다. 그러면 이건 누군가의 편의를 볼모로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예. 네, 파업 자체가 원래 가지는 효과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가 없으면 협상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이번에는 내 편의를 당신 볼모로 내줄 테니 그걸로 협상을 해라. 그렇게 봐주는 게 연대죠. 예. 그래야 나도 나중에 내 협상력을 위해서 당신들의 편의를 빌릴 수 있으니까. 솔리데리티 이렇게 합니다만. 톨레랑스 이런 다 예.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것도 물론 인계점이라는 게 있어서 남의 편의를 빌리는 거니까 시기 명분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게 되면 이제 여론의 지지를 못 받죠. 예. 근데 이제 유치원에서 지금 집단 폐업 운운하잖아요. 이거는 연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없으면 니들이 어쩔 건데 협박인 거죠. 협박.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하철을 하면 버스 타야 되고 탈 수도 있고 철도 하면 고속도로로 타고 그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는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없으면 방법이 없단 말이죠. 예. 이러는 거 보면은 이 정도의 사회적 여론이 있는데도 집단 폐업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동안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게 바로 이런 방식으로 협상력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겠죠. 네. 네. 이런 태도로는 사회적 공감 같은 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번에는 저는 손을 긋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만약에 폐업을 한다면 다시 유치원은 절대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본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때까지는 그렇게 투쟁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유치원에 투자하는 게 이제 공공 SOC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건 당연하다.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절반만 맞는 얘기인 게 뭐 예를 들어서 도로, 예? 뭐 터널, 공공 SOC 민간에 투자 받기도 하죠. 그러면 정부 보조금 주기도 합니다. 수입 보장해 주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그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도로가 터널을 뚫려 더 빨리 갈 수 있다든가. 그러면 이익만 따지면 됩니다. 근데 교육은 기본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이익 외에도 윤리도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누리과정에서 돈을 학부모한테 직접 주라 이제 이런 요구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직접 주라는 건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노영희 변호사 연결해서 예, 그 의미가 뭔지 돈을 지금은 유치원에 주는데 그러지 말고 직접 학부모한테 주라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요구사항이에요. 이거 왜 이러는 건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비리 문제에 대한 감사가 하겠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태도들이 사실은 여론의 반응을 받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본인들은 다른 모든 분야에 있는 일종의 파업, 단체 행동권 같은 걸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폐업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 사회적 연대 혹은 뭐 잠깐 불편함을 저희한테 빌려주세요.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협박이에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래서 저는 당국은 만약에 폐업하면 다시는 못해, 왜냐하면 지금은 폐업하고 다른 이름으로 열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폐업할 때도 다시 열 때도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런 식으로 폐업하고 나서 다시 열면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예. 그걸 협박수단을 쓸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방북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력 지지한다면서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문제에서 어려운 고비마다 모든 갈등에 있어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던 교황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겼다라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갈 것 같다는 전망들이 좀 우세하긴 했는데, 예, 또 막상, 물론 뭐, 실제 눈앞에 그런 장면이 펼쳐지면 또 다른, 예, 분위기. 설렘과 기대감이 예, 그렇죠. 생기는데요. 근데, 이제 간다고 했으니 이 정도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그 교황 방북 요청,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이어졌고, 그게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죠, 사실. 예. 이 교황청에도 외교, 이제, 일국 체제를 그렇죠. 유지하기 예. 때문에 외교 부분이 있고, 교황청도 기록이 꼼꼼하기로 유명합니다. 예. 그 과거의 노력들이 다 기록돼 있겠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성베드로 대성당, 우리가 이제 교황청 하면 나오는 그 성당, 큰 초대형 성당이죠. 바티칸 중심. 여기서 특정 국가를 위한 미사를 한 게 처음이고, 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말로 한 것도 전 이례적이라서 다른 사례는 있나 찾아봤더니 처음이래요. 예. 그리고 한국말로 한 것도 처음이고 이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뭐냐면 여기는 이태리어나 라틴어로 하거든요. 어느 나라. 공식 언어인데요. 어느 나라에서 관련 미사를 하더라도. 그리고, 대통령이 그 미사 후에 연설한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네,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황청 그 동영상도 생중계가 됐고요. 예, 생중계가 됐는데 예. 카톨릭 교인이 아니더라도 한번 볼 정도의 예. 감동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대단한 이벤트겠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정치적 효과 만든 거라면 만약에 교황이 방북하면 전혀 다른 종류 그러니까 북한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인원으로 본다. 그렇죠. 대비 예. 일종의 대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상징 효과를 만들어낼 테니까 이런 건 정신이 할 수가 없거든요. 대단한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네.
기대하는 일이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북한의 투자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들의 물밑 대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완화 없다라는 미국 주도의 기조가 유지되는 동시에 일부 해외 기업들은 비핵화 협상 이유를 상정하고 투자 기회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곡물 회사 말고도요. 발전 설비 농기계 분야 업체들도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독일에서는 기술기계 분야 업체들이 낮은 선봉 지역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호주의 한 업체는 북한의 천연자원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국내 관련 업체의 컨설팅도 의뢰했다라고 합니다. 뭐 중국은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예, 뭐 네덜란드 자문회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제재 완화 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대단히 이제 부담스러워하니까 결국은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묵인하는 형태로 예, 초기 제재와 관련된 일시 완화, 해제는 아니더라도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이 가능한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 보수 진영이 지금 비핵화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계속 압박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어깃장 놓다가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협의 기회들 예. 우리는 하고자만 하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네, 여러모로 기회들.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말이 통하고요. 또 가깝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경협시대 남북 경협시대를 계속 본격적으로 열지 못하게 하다가는 역적소리 듣습니다. 나중에. 예. 네, 투자는 기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달에는 유럽 일부 언론 기자단이 방북을 하면서 투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보도가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계 관련해서는 그 북한 제재 완화 관련해서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런 식의 기업들의 방북을 묵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초반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 정부에게 대북 경역 사업 목록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고 해당 사업들이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음을 한국이 직접 보증할 것을 요청했다고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와의 전화통화를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철도와 도로 연결 등 한국이 지난 4월에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경협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랄까요. 굉장히 기분 나쁜 태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남북이 뭔가 하겠다는데 이용만리 미국에서 내가 하란 것까지만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겁니다. 그냥 물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와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입장이니까 이게 이제 결정된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인데 다른 나라 아니에요. 미국한테 우리는. 네, 리스트와 시간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다른 하는데요. 나라인데 리스트 시간표 달라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단 한 건이라도 제재해도 모든 걸 할 수 없다. 그걸 왜 자기들이 결정합니까? 예. 참.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계속 한미 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조가 안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사고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다음 수는요. 네, 오랜만에 재판 거래 소식들 꽤 나왔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한 문제제기 글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이 재판에도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라고 어제 저녁 SBS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5년에 재판장인 부장판사가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걸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이메일에는 선고 요지 초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일일이 코멘트를 하는데요.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고 하면서 초안에서의 특정 표현과 문장을 고쳤다라고 합니다. 이제 관련 뉴스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 뭐 어떤 문구는 빼라, 어떤 문구는 넣어라 이런 식의 뭐 그 쌍용차 관련해서도 경찰 지난 문구는 빼라 뭐 이런 것도 나왔고 근데 결국은 두 가지 정도가 드러나는 건데 하나는 이제 양승태 사법 시절에는 항상 박근혜 청와대 심기를 먼저 살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이 그 내용이 이제 전염이 들었는데 보도에서
풍문이 허위라는 점을 재판장이 직접 밝혀라. 이게 이제 박근혜 7시간 의혹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사법부가 대신 니들이 나서서 그거를 판결문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라고 하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해요. 예, 실제로 당시 재판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라고 해서. 아니 7시간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재판부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냐라는 것들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시켜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재판에 개입됐다라고 볼 수 있는 대리 거죠. 해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꼬북 역할을 한 겁니다. 사법부가. 꼬북요. 예, 대통령의 의혹에 대해서 다른 표현,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그 표현을 썼는데. 네, 하수인. 예. 예. 아니, 네. 그걸로는 부족해요. 네, 그렇죠. 느낌이. 어감은 좀 다릅니다. 네. 예, 느낌이 부족하고, 가불관계로도 부족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가 대신 나서서 내 의혹을 네가 다 알아봤는데 아니라고 대신 말해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안 알아봤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 그냥 그거 사실이 아니랍니다라고 사법부의 권위를 가지고 대신 해명해 주는 거예요. 심부름꾼인데 완전히 심부름꾼도 아니지. 다른 생각 안 나는 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봉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사법부가 그랬다는 겁니다. 네, 재판 개입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한 가지 정도 더 하고 이제 마쳐야겠네요. 네.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감사를 받은 모든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사실과 처벌 내용까지도 밝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자 그 유치원들이 그러면 우리는 폐업하겠다. 집단 폐업. 네, 물론 일부 사립유치원의 주장이긴 한데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압박하는 거죠. 집단 폐업. 저는 뭐 집단 폐업 한다면 다시는 유치원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걸로 협박해서 통했나 봐요. 이때까지는. 이게 협박이에요. 이거는 우리 파업하겠습니다. 파업하고 폐업은 다른 거예요. 또 파업은 일시적으로 그 서비스를 중단하는 거지만 폐업은 그냥 문 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문 닫는다. 너 어쩔 거야. 우리 말 들어야지. 이 태도거든요. 네, 말씀처럼 그런 협박이 통해 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겨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식의 이제 비리들이 본격적으로 실명과 함께 등장하자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그랬던 거죠. 파업할 때니 좀 우리와 연대해 주십시오 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폐업한다는 것은 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그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라고 지금 유치원에서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바우처잖아요. 그죠? 네네. 바우처로,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급되는데, 그런데 네. 이걸, 학부모한테 직접 줘라, 그냥. 네. 예. 이러면 무슨 효과가 있길래 유치원에서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그 사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학부모들이 바우처 형식으로 결제해서 자기 유치원의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용도를 정해놓은 그러한 그 보조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부모님한테 직접 주면은 부모님이 알아서 아이를 위해서 쓰지 않겠느냐, 유치원에 주든 어린이집에 주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역시 우리도 비리 오명에서 자유롭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도 월 29만 원씩 지급되는 그 보조금을 차라리 엄마들한테 주고 엄마들이 우리한테 그 결제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법적인 노림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사랑 카드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데 결제를 하면 그 돈이
이 통장에 꽂히는 건데 정부 예. 지원금 등이.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형식으로는 아예 지원금 자체를 그냥 어머니들한테만 주고 어머니들이 직접 결제를 하게 하면 예. 그 돈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돈을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아, 그렇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돈의 성격이. 지금도 이제 정부 보조금이냐 아니냐 가지고 보조금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해석하면 처벌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예 학부모한테 줘버리면 그런 논란조차 의미가 없이 그렇죠.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주는 돈은 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이름 자체가. 네. 근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용도와 범위를 정해서 특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용도나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잘못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은 그냥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 알아서 써라 이런 형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돈의 용도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써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걸 노리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돈은 아이들 점심 간식에 쓰세요 하고 정해줄 수 있는 게 보조금이라면 줄 테니 그렇죠. 알아서 쓰세요는 지원금인데 부모들한테 그렇죠. 이렇게 쿠션으로 들어가면 정부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쓰든 간에 간섭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쿠션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그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는 항목이 예컨대 교사 처우 개선비로 나라에서 주는 게 59만 원이고요. 예. 학급 운영비를 한 학급당 월 25만 원, 교재 교구비도 학급당 월 10만 원 정도 줘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명칭을 말씀드렸듯이 교사 처우 개선에 반드시 그 돈을 써야 되고 학급 운영비를 써야 되고 교재 교구비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엄마들한테 그냥 한 명당 만 원씩 2만 원씩 더 준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돈들이 그냥 유치원에는 그냥 그대로 유치원 원장님이 원하는 대로 결제가 돼버리고 이거는 그 명목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유법성에 대해서 논란이라도 있지.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못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머리를 잘 썼네요. 네, 참 머리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또 그게 막 무조건 안 된다고 또 보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예. 그동안에 왜 정부가 그러면은 학부모들한테 카드를 줬겠습니까? 돈을 직접 안 주고. 그 얘기는 이렇게 돈을 직접 줘버리게 되면 또 일부 학부모들 중에는 그렇죠. 부모들이 써버릴 수도 있죠. 네, 부모들이 또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어린이집 교육비를 쓰지 않고 그냥 자기가 혼자 밥 먹는 데 쓰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그 부모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지금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에 지급되어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또 지금 보니까 보세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했더니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된다는 게 현재 지금 또 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조금의 성격을 더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핵심은. 차라리 그렇지.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명목을 생각하지 말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공립 유치원은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모든 그 쓰는 돈이나 수입 같은 것을 관리하게 되는데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 자체가 원장 사유재산이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듀파인에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안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립 유치원에 전부 국공립 유치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그렇게 하는데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거죠. 해결이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것이지 이게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해서 그 돈은 공개하세요 하면 간단한 일인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이제 문제죠. 예. 바로 그거죠. 예, 그걸 근데 강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현재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법 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아직 문제가 돼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16일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던 그 무죄 판결 어린이집 원장 남편 관련된 무죄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역시 그런 문제하고 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로 남편을 등록했는데 실제로는 운전기사로 등록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도 월급을 줬는데 이걸 횡령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건 보조금이 아니어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 논의한 그게 보조금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제 아이사랑 카드가 나와서 이 돈으로 사실은 유치원을 운영했던 원장이 자기 남편을 운전기사로 등록하고 보험까지 이제 4대 보험까지 지급했는데 이게 1심에서는 사실은 벌금 처벌이 나왔어요. 예. 상식으로는 당연히 그런데 상식적으로. 네, 500만 원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왔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바우처를 통한 정부의 보육비 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용도를 엄격하게 한정해서 구분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갔기 때문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먼저 줬고 학부모가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주제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쿠션이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성격이 변하니까 돈의 성격이 변하는 거죠. 그 유치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죠. 이제 보조금이 아니도록. 오히려 네. 그 성격을 털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가 벌어서 준 돈이나 사실은 나라에서 준 돈이나 어쨌든 돈은 돈인데 우리는 그냥 돈으로 받고 싶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자, 쟁점 뭔지 알았고요. 예. 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네. 어려운지 모시고 아유, 아닙니다. 예. 직접적으로 긴 얘기 네. 나눠보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뻔한 시사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뉴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남북관계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볼까요?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한반도 현인 정세현 전 장관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이 논평하실 큰 덩어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 방문이고 하나는 최근에 이제 대북 제재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이거 해석할 필요가 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북 제재 안 한다고 하면서도 제재 완화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뭐 곡물업체는 방문하고 뭐 이러는 거 좀 해설해 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교황 방북은 거의 성사된 걸로 보이죠. 네. 근데 북한에서 공식 초청이 있으면. 예, 초청장. 곧장 가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북한에서 당연히 보내겠죠. 된 거죠. 예. 네. 당연히.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하던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독실한 가톨릭 예. 신자이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도 예. 가톨릭 신자돼요. 마침 또. 가톨릭 신자로서는 자기네들의 정신적 지주인 교황께서 평양 같은 그런 북한이죠. 북한을 좀 방문하셔가지고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교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북한 자신의 평화 이미지를 예.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죠. 북한은 절호의 찬스죠, 사실. 그럼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마다할 리가 없는 것이고. 지난번 카펠라 그 호텔 회담에서 악마의 이제 그 딱지를 벗었는데 이번에 교황까지 가시면은 훨씬 더 예. 정상적인 국가 그냥.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요구했다고 하고 다 무산됐는데 이제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도 가톨릭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신앙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무신론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성향상. 어쨌든. 근데 다 요청했는데, 그게 성사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거의 성사 단계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아셈회의라든가, 이게 이제 외교라는 게 나들이가 아닌데, 목적이 있는 건데, 이번에는 굉장히 목적이 분명한 이제 유럽 방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프랑스 같은 예.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가 예. 그 유엔 대북 제재 완화의 불가피성이라든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 제재는 조금씩 해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동조를 해주기를 바라고 아마 문 대통령은 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설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어제 이제 임상훈 소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유럽은 그분이 이제 유럽 전문가니까, 유럽은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 정리가 아직 잘 안 돼 있다. 템포가 좀 느리다. 우리가 중동 문제 좀 느리듯이 그쪽은 우리 속도를 못 따라가서 아마도 몇 개월 전쯤에 혹은 작년쯤에 입장 정도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거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네. 중요하죠. 근데 심리적 거리도 좀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은 그동안에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그 투표 성향을 보면은 주로 미국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다가 지금 프랑스하고 미국 사이에는 몇 가지 좀 불편한 일이 있어요. 네. 농업 문제, 농업시장 개방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란 핵 문제도 있고 트럼프는 그 다른 입장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 대북 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 또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은 다른 데서 농업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원했었는데 그건 안 나왔습니다. 안 됐어요. 그건 안 됐고 교황청 방문 목적으로 성사한 것 같고요. 그렇죠. 아셈에 가서는 근데 이제 뭐 여러 나라가 모였으니까 거기서는 뭐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원론적인 거 나오겠죠, 그냥.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 나라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는 비록 정상들의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원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거기서 그 기회에 개별적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전체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죠. 분위기 정도 조성하고 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유럽, 그렇고요. 이번에 이제 모신 이유가, 아까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모신 이유가 세 가지인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갑자기 한미공조 흔들리는 거 아니냐고, 뭐 대북 제재 입장차로 한미 스텝이 꼬이고, 미국한테 이러다가 혼나고 한미공조가 깨지고 보수 언론이 기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이게 그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또는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가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죠. 예. 같은 방향으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한쪽이 앞서가면서 그걸 여건을 그 조성하고 그다음에 또 촉진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자전거도 그 양쪽 페달을 똑같이 밟고 있으면 자전거 안 나가요. 그렇죠.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먼저 하나 밟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바퀴가 돌아가고 앞으로 나가고 사람도 왼발이든지 오른발이든지 먼저 한 발 떼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미국 사정으로 약간 주춤하면 우리가 먼저 나가고 그런 그렇지. 거 아닙니까? 예. 네. 미국이 먼저 나가주면 좋은데 안 나가니까 네. 우리라도 먼저 한 발 떼면서 손을 끌고 자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공동보조론을 취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은 강씨처럼 걸을 수 있냐? 강씨. 두 발로 이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 정치도 외교도 생물입니다. 깡충깡충. 예. 근데 미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언론들 보수 진영에서는 그 한미 공조면 우리가 미국과 공조하고 미국도 우리가 공조해야 되는데 이 보수 진영의 생각은 미국이 뭘 하면 그때 우리도 해야 된다. 미국이 하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원래 그 한미 공조라는 말이 90년대 김영삼 정부 때 나온 겁니다. 그 전에는 한미 동맹이라는 말만 있었는데 그때 그 북핵 문제를 놓고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의 행보를 좀 저지하는 미국의 행보를 저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미국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내놓은 것이 이제 한미 공조라는 너울입니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나온 거군요. 한국이 자꾸 미국과 딴소리를 내니까 네. 딴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한미 공조. 우리하고 같이 가. 그렇지. 나를 따라와 이거 했었거든. 네. 근데 지금은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야 돼. 라는 식으로 이게 이 의미가 변해가지고. 원래 탄생은 미국이 우리가 앞서가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자라고 그렇지. 한 건데 네. 지금은 미국이 앞서가는 거 따라가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바뀌었다는 미국이 거죠. 앞서가면 미국이 안 가면 가지 말라는 게 한미 공조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국이 안 가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안 가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북핵 문제가 전혀 진전을 못 볼 거예요. 그럼 북핵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미 공조론 또는 공동 보존을 그 주장하는 우리 언론들이라고 할까 이른바 논객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안 바라는 사람이라고 그 딱지를 붙여도 할 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미공조 보수 진영에 쓰는 한미공조의 의미는 미국이 움직이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말라예요. 예. 그리고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북핵 문제가 해결 안 되면도 미국은 관계 없어요. 겁날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필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그것이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이라도 먼저 앞서 나가면서 문제 해결에 여건을 조성하고 미국이 또 거기에 따라오도록 자꾸 촉진해야죠. 북한도 동시에 북한도 우리가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이 특히 미국은 이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면 우리하고 경협을 하는 과정에서 느슨해지면 비핵화를 안 할까 봐 하는 우려가 있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도 비핵화의 의지는 확실하고 북한도 있으니까. 근데 니네가 안 움직이니까 우리가 조금씩 먼저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움직이지 말라. 이게 잘못하면 북한한테 사실상 제재가 해제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그래놓고. 네. 그런데 미국 최대 곡물업체가 극비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그건 허락 없으면 못 나간답니다. 그래. 과거에도 90년대 초에 그 북핵 문제가 꼬였을 때 아마도 그게 카길인 것 같은데 미국 최대 곡물회사 카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들어가서 북한이 그 식량난을 좀 덜어주고 그 대신 그들의 그 북한의 광물 자원, 네. 지하 자원을 싼값으로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국제사회에 팔려고 그러는 그런 이 거래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대목입니다. 그렇지. 유엔 제재 완화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거니까 이렇게 민간 기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풀려고 하나 보다 하는 생각 하나와 동시에 이거 우리는 못하게 하고 미국 업체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아니에요 혹시?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면은 네. 아무래도 말이 쉽게 통하고 네.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금방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가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가까이 있고. 네. 근데 미국 기업이 먼저 선점을 하면은 그렇게 계약을 해버리면 우리가 들어갈 그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북한 경제 미국화라고 할까 북한 경제 대미 의존도가 높아지면은 네. 솔직히 말하면 남북 경제 공동체 못 만들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고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 구상, 한반도 신경제 지도 이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한 바가 바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북 제재 국제 정치학 박사 다 됐네 이제. 대북 제재 절대 안 돼. 끝까지 안 되라고 말했는데 얘네들은 이런 큰 업체가 방문하도록 묵인해 준 거는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남북 경협 알짜는 지들이 먼저 가서 다 계약해버리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미국이 이거 먹을 나쁜 놈들이네 이런 생각을. 아니 성동격사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네. 얘들 움직이지 마. 해놓고는 자기들은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요. 이런 시간이요. 아 그거 맞죠. 장관님 보시기도 맞죠. 지금 소리로 하셔야지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싱가포르 회담 때도 그때 무슨 그 사위하고 잘하는 무슨 광산업체가 만났다는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걸 순진하게 보면 안 된다. 대북 경제 제재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막 미국이 말할 때 미국이 그런 말을 할 때 뒤에서 장사하는 걸 한두 번 본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 꼭 하잖아요, 따로. 네. 얘네 또 장사. 어저께 그 며칠 전에 문정인 교수가 월간중하고 인터뷰를 한 것이 요즘 오늘 아침 신문에 좀 요약해서 발표가 됐던데.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됐던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렇죠. 발언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줏대 있는 그 비판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주권 국가다. 예.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미국의 승인받고 말도 안 해야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더구나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 가지고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이사 조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압박 제재의 그 근원인 유엔 대북 제재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독자적으로 나온 행정명령입니다. 네. 법률도 아니에요. 네. 또는 국제 유엔에서 결의된 것도 아니에요. 오이사 조치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먼저 풀자고 했어요. 계속. 그건 과거에.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네.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면 괜찮고. 네. 지금 오이사 조치 같은 것은 차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권 국가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과 협의할 일은 협의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알아서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도 차제 풀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니, 예. 미국은 그 최대 곡물 회사가 북한에 들어가서 거래를 시도하게 만들어 놓고. 지난번부터 어디 아이오와 그 지방선거 아니 이번에 중간선거 돕는 유에서 나가가지고도 미국 정부는 투자 안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연설까지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가 연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방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미국 행정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는 한 말이 있어서 부담스러우니까 뭐 유엔 제재를 유지해야 되고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절대 안 되고 말하지만 실제 뒤에서는 이거 벌써 여기가 노다지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들어가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둘 리가 있습니까? 면적에 비해서 네. 북한의 면적에 비해서 지하 자원이 의외로 많아요. 지하 자원도 많고 모든 분야에서도 뭐 곡물이든 뭐든 모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가서 처음에 털을 닦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긴 처음인데 자본주의가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북한 경제가 미국 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먼저 먹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아이, 나쁜 놈들 아무리 생각해도. 남북 화해협력이나 평화번영고 통일이고 결국 남북 간의 경제적으로 그 상호 연계 관계가 밀접해져야만 이게 그 국가도 하나, 뭐 국호도 하나, 군대도 하나로 만들자는 통일로 가져오는 이 국민 정서가 일어날 수 있게 돼 있는데 경제적으로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고 미국하고 더 가까워지면 네. 아마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가서 좀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선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도 또 특히 보수 진영은 오히려 이런 측면 때문에라도 남북 경영은 빨리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시장주의자들 아닙니까? 아니, 보수 진영이야말로 대기업 중심이고 그다음에 자본가 편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편을 좀 들어야지 지금 이게 적과 동지를 구분을 못 해. 이게 미국이 이러고 있다는 거 뒤에서 계속해서. 이게 추정이 아니라 실제 방북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정책의 이면에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 그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거는 거에 속셈이 뭐냐, 저희가 뭐냐 이런 것도 좀 따지고 나가야. 제가 이 말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뉴스 나올 때마다 뭐 유엔 제재 대신 이런 형태로 이제 제재가 완화되는 거라고 민간 부분에서 말만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서 미국이 먼저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이제 장관님한테 못 여쭤봐가지고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교육 수준이 엄청 높잖아요. 북한이.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렇죠. 노동력도 우수하고. 그렇죠. 진짜 저렴합니다. 네. 이게 이런 환경이 조성된 곳이 거의 지구상에 남아있질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원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남북 경협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큰 경제적 이득도 된다. 평화도 오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경제는 미국 우리가 먹을래 하고 들어가 버리는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중국보다도 먼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남한보다도 먼저 좀 들어가서 여기저기 손을 뻗쳐놔야 되겠다는 계산이 없으면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 북한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걸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만 이 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공동 보존을 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 보수 진영의 보수 매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남북 한미 공조 미국이 뭘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린 미국은 이런 거 할 테니까. 응?
그 공물업체 들어가서 민간기업 들어가서 좋은 계약도 우리가 다 따내놓을 테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제 공동보조론자들 나중에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한 발 앞서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그게 평화도 되지만 이익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왜 못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강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전거 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자전거가 나가는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반도 현인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예. 나라 살림이 어려워 고난을 겪는 서민들의 안정된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